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기막힌 사연 때문에 비혼주의자를 선택했던 그녀가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는데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충격적인 재회 때문에 엄청난 사실을 폭로하게 된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31살 예비 신부입니다. 행복하기만 해야 하는 예비 신부가 어쩐 일로 이렇게 사연을 보냈는지 다들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가 행복하게 결혼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터라 저에게 벌어진 일들이 그저 황당하기만 합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현명함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는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비혼을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도 있었습니다. 지금 예비신랑 말고요. 그런데 전 남친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이후로 충격이 너무 커서 비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마음을 변화시켰고요. 제 예비 신랑에게는 정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여준 사람이니까요. 예비 신랑과 저는 우연히 친구 모임에 갔다가 알게 됐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저녁을 사준다며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맛있는 저녁을 얻어먹을 생각으로 나간 자리에 제 예비 신랑이 있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하더군요. 눈치채셨겠지만 그 자리는 사실 소개팅 자리였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소개팅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친구가 저에게 소개팅 시켜준다고 하면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하더군요. 저 그때 편한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소개팅이라고 하니 엄청 민망했죠. 제 예비 신랑도 전혀 정보가 없었다고 해요. 역시 편한 옷차림으로 자리에 나왔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소개팅이지만 소개팅 같지 않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동갑이었고 대화도 잘 통했기에 빠른 시간 안에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억지 소개팅으로 만났지만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자고 결론 내고 자주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데이트인 듯 데이트 아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게 됐고 사귀게 되었죠. 사귀는 상황에서도 저는 여전히 비혼주의였습니다. 물론 제 생각을 예비 신랑에게도 이야기했죠. 예비 신랑도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연애의 끝은 결혼인데 제가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 우리의 연애는 이미 끝을 보고 내달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과 연애를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마음 더 깊어지기 전에 헤어지는 게 어떻겠냐고 말해봤는데 예비 신랑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자기는 다 이해하니까 그냥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기적인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예비 신랑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꿈까지 꿨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니 깨달았죠.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구나. 그래서 제가 먼저 청혼했어요. 결혼하자고요. 예비 신랑이 사실 저랑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서 강요는 못하고 내내 소갈이라고 있었다고 울더라고요. 예비 신랑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결심했어요. 반드시 이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결혼 준비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둘 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갔죠. 상견례도 아주 잘 마쳤고요. 내년 가을로 결정지고 식장도 예약했습니다. 현재 저는 천천히 체중 관리를 하면서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친구들도 정말 많이 축하해 줬어요. 비혼주의자가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니 처음에는 다들 놀라더군요. 그러다가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것 같아 기쁘다면서 축하해 주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사촌형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촌형은 저희보다 좀 더 일찍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내년 여름에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보기 전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죠. 제 예비 신랑이 사촌형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친형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힘들 때 많이 위로를 해주고 힘이 되어준 형이라고 했어요. 저에게도 참 감사한 분이시죠. 그래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부러 백화점 가서 옷도 샀어요. 예비 신랑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촌형이니까 잘 보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예비 신랑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사촌형이 차가 밀려서 조금 늦는다고 했대요. 그래서 예비신랑과 나란히 앉아서 기다렸죠. 약속 시간이 10분 정도 지난 후쯤에 불이 났게 누군가가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을 본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보고는 놀란 얼굴로 그 자리에 멈춰서더군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언젠가 그 원수를 꼭 우연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원수를 만난 외나무 다리가 제 예비신랑 사촌형을 만나는 자리라니요.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제 예비신랑이 그 원수에게 형 왔어?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네, 그 원수가 바로 제 예비신랑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촌 형님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서 정리가 안 되더군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오묘한 표정을 짓고서는 제 앞에 앉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예비신랑은 들뜬 표정으로 저와 그 사람에게 서로를 소개했어요. 저와 그 사람은 마치 처음 만난다는 식으로 인사를 나눴죠. 그 다음에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아니, 저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 사람 얼굴에 제가 먹었던 파스타를 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 사람은 저를 비혼주의자로 만들었던 아주 나쁜 놈, 저의 전 남친입니다. 전 남친을 만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친구랑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한 남자가 말을 걸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 번호 좀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번호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자기 나쁜 사람 아니니 친하게 지내자며 번호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멀끔하게 생기긴 했지만 사람 겉모습 보고는 모르잖아요. 제가 주저하고 있는데 친구가 대뜸 제가 알아요 하면서 제 번호를 그 남자에게 주더라고요. 남자는 고맙다면서 번호를 가져갔죠. 제가 너 왜 그래? 라고 하니까 친구가 뭐 어때? 그냥 한번 만나서 차라도 한잔해 라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몇 마디 주고받다가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만나 친구 말대로 차 한잔 하면서 대화를 했죠. 유머러스한 사람이더라고요. 대화도 잘 통했고요. 제가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어요. 남들과 같은 보통의 연애였습니다. 행복하게 연애를 했죠. 연애한 지 1년 정도 지난 무렵부터는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고 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서로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결혼할 사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러던 중 그 사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디저트 카페 사업을 시작한다고요. 처음에는 좀 걱정되기는 했어요.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워낙 똑부러진 성격이어서 사업하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나름대로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응원해줬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2천만 원도 줬습니다. 사업에 보태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자기 돈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요. 저는 웃으면서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빌려주는 거지. 나중에 2배로 갚아. 라고 했어요. 그는 웃으면서 3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더군요. 그가 사업을 시작한 후부터 너무 바빠져서 얼굴을 자주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일이 늦게 끝나도 제 얼굴 보러 집 앞까지 와주는 노력을 하더군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를 생각하는 그의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제가 도움을 줄 수 없어서 오히려 미안했죠. 그렇게 그는 어느 여대 앞에 디저트 카페를 열었어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손님이 끊이질 않았고 SNS에도 자주 올라왔어요. 디저트가 아주 맛있다면서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2호점을 내라는 제안까지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도 체인점을 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2호점, 3호점 계획을 진행했죠. 친구들은 너 그러다가 재벌 사모님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어두운 얼굴로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2호점, 3호점은커녕 본점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왜 갑자기 일이 그렇게 되는지 물었더니 자신이 너무 자만해서 일을 키운 것이 문제라고 하더군요. 너무 무리한 것인지 사업에 차질이 생기더군요. 성공의 길로 달리던 사업이 갑자기 휘청하더니 순식간에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도 잘 해결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걱정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연락도 잘 되지 않았으니 더 걱정이 되었죠. 결국 그 사람의 사업은 망했어요.
원금도 찾지 못했죠. 그 사람은 정말 미안하다며 제 돈을 어떻게든 갚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말로는 2배로 갚으라고 했지만 사실 그냥 줄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이고 결혼할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은 아니라고 어떻게든 갚겠다고 했어요. 정말 힘들어 보이더군요. 어느 날은 며칠 여행을 다녀온다고 했어요. 혼자 바람을 쐬고 싶다고요. 저는 다녀오라고 했죠. 기분 전환 좀 하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잠수를 탔거든요. 며칠 여행을 다녀온다던 사람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엄청 걱정했어요. 그 사람이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실종 신고까지 생각했어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사람의 소식만 기다렸죠. 그렇게 연락이 두절되고 2주 정도 지난 후였나?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친구가 가로수길에서 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랑 카페 테라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소개팅하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바람 좀 쐬고 온다며 사라진 사람이 가로수길에서 소개팅이라니요? 그게 말이 되나요? 처음에는 제 친구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 사람에게 계속 연락을 해봤지만 제 전화는 받지 않더군요. 고민하다가 SNS를 통해서 그 사람의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 사람이 요즘 연락이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고요. 제 연락처까지 남기면서 전화 좀 달라고 했죠. 그날 저녁에 그 사람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그런데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말했어요. 땡땡이가 연락이 안 된다고요? 저랑 어제도 만나서 술 마셨는데요? 라고요. 황당했어요. 호련히 사라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친구들을 만나고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람을 쐬고 온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묻더군요. 땡땡이랑 헤어진 거 아니었어요? 라면서. 알고 보니 친구들에게는 저와 헤어졌다고 얘기했다더군요. 가로수길에서 소개팅한 것도 그 사람이 맞았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실종된 줄 알고 신고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사업이 망한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자기가 아는 형에게 디저트 카페를 넘겼다고 하더군요. 그래놓고는 저에게는 사업이 망했다고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 내 2천만 원은?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거짓말하고 잠수를 탄 거였다는 것을요.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거죠.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에게요. 저는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 지금 당장 내 2천만 원 보내라고요. 그냥 무시하더군요. 친구를 통해 제 의견도 전달했어요. 2천만 원 돌려달라고요. 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더군요. 경찰에 신고하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바보같이 2천만 원을 통장이 아니라 직접 건네줬거든요. 그래서 돈을 줬다는 증거가 없어요. 결국 저는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제 피 같은 2천만 원을 날려버려야 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 직장인이 2천만 원을 모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 정말 안 쓰고 안 잊고 하면서 악자까지 모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돈일 수도 있으나 저에게는 아주 큰 돈이었어요. 제가 현재 다니는 직장의 연봉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생활비를 제외하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아요. 게다가 예전에 부모님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모아놨던 돈을 전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모아야 했기에 더욱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해서 줬어요. 사랑하는 남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렇게 덥석 제 전 재산 같은 돈을 줬으니 말이에요. 어떻게든 악착까지 돈을 받았어야 했는데 지치더라고요. 저를 피하는 남자를 무슨 수로 만나서 돈을 받아내나요? 돈을 빌려줬다는 법적인 증거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는 마음으로 돈 받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냥 인생 공부하는데 큰 돈 쓴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비혼주의자가 됐어요.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커서 더는 남자를 믿을 수가 없게 되었죠.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남자들은 덜어 있었지만 다 거절했어요.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할 수가 없더군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회복 불가능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비신랑을 만나 다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으니 저에게 예비신랑은 구원자인 거죠. 그런데 그런 예비신랑의 사촌형이 바로 그 망할 놈이라니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그렇게 다시 그 망할 놈을 예비 신랑과 만난 자리에서 파스타를 먹는데 그게 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분간도 안 됐죠. 예비 신랑은 혼자 신나서 떠드는데 저나 그 망할 놈이나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었어요. 중간에 예비 신랑이 그 사람에게 내 여자친구 어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놈이 어색하게 웃으며 응? 응, 미인이시네? 라고 대답하더군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그 사람 칭찬하느라 바빴어요. 자기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손편지도 써서 보낸 형이라면서요. 자기 취업 준비할 때는 용돈도 자주 줬다고 했어요. 정말 든든하고 근사한 형이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속이 울렁거리더군요. 그 사람 면전에 대고 비웃고 싶었어요. 가족들이나 친구들 등 주변 사람들에게는 세상 젠틀하고 따뜻한 줄 굴면서 속일 수 있어도 저는 못 속이죠. 정말 그 사람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비웃음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아 그러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쓰시나 봐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멋쩍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를 쓰고 저 피하느라 바빴는데 의도하지 않은 자리에서 정면으로 마주쳤으니 그 사람도 얼마나 똥줄이 타겠어요. 수수의 필요성을 느꼈는지 예비 신랑 화장실 간 사이에 저보고 핸드폰 번호 좀 달라고 하더군요.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요. 저는 2천만 원을 지금이라도 받아야 했기에 번호를 줬어요. 그렇게 폭풍 같았던 저녁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헤어졌죠.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 예비 신랑이 묻더군요. 무슨 일이 있냐고요. 제 안색이 아까보다 안 좋았다고요. 혹시 사촌 형과의 식사 자리가 불편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마 제가 그 사람에게 당한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긴장한 것 같다고 둘러댔죠. 그날 밤에 그 사람에게서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아주 태연하게 잘 지냈어? 라고 묻더군요. 정말 우리 신기한 인연이다. 어떻게 근석이 여자친구가 너일 수 있어? 라는 말도 뻔뻔하게 했어요. 저는 더는 그 사람과 말 섞고 싶지 않아서 당장 2천만 원이나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큰 돈이 지금 당장 어떻게 생기냐며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 내년 여름에 결혼해 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이번 주 안으로 내 돈 준비해서 보내라는 말만 하고 끊었어요. 여전히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악마처럼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 사람은 돈을 보내지 않았어요. 연락도 받지 않더군요. 제가 예비 신랑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본인이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 이제 저에게는 통하지 않는 수법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조동아리를 꼬매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은 계속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돈을 줄 생각이 없는 거죠. 저는 큰 고민 끝에 이와 같은 사실을 예비 신랑에게 모두 말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섭섭했지만 이해됐어요. 자신에게는 한없이 크고 근사한 사촌형의 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모두 보여줬죠. 충격이 큰 것 같았어요. 원래 그날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었는데 취소하더라고요. 일찍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고요.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보여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루 정도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사기꾼 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근석이에게 말하면 어떡해? 지금 우리 인연을 다 망치려고 하는 거야? 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진작에 내 돈 2천만 원을 줬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다고요. 모든 것은 다 네가 자초한 일이라고요. 예비 신랑 통해서 당신 부모님과 당신과 결혼할 여자에게까지 알릴 수도 있으니 그게 무서우면 당장 내 돈 2천만 원 주라고 했어요. 바로 그 다음 날에 제 통장으로 2천만 원을 보내더군요. 그렇게 큰 돈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면서 미루던 사람이 마치 연금술사처럼 단 하루 만에 2천만 원을 만들어주었어요. 그제야 저는 그동안 쌓인 앙금을 날려버릴 수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있었어요. 예비 신랑과 저와의 관계예요. 어쨌든 저는 예비 신랑 사촌형과 결혼까지 생각한 거잖아요. 과연 이런 상태에서 예비 신랑과 결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사촌형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가족인데 과연 내가 그 사기꾼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더군요. 혼자 소갈이 하다가 제일 친한 친구에게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친구는 당장 결혼 취소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네가 예비 신랑을 만난 것은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늘이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돈 받았으면 관계 정리해 라고 했어요. 친구의 그 말이 모질게 느껴졌지만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하늘이 예비신랑을 통해 그 사기꾼을 만나게 한 거라고요. 2천만 원을 받고 다 잊어버리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아요. 가능하다면 그 사람을 사랑했던 제 자신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촌지간이지만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봐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거든요. 엄청 고민하다가 예비신랑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결혼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요. 예비신랑은 펄쩍 뛰더라고요. 사촌 형과의 문제인데 왜 우리 사이까지 피해를 봐야 하냐고요. 저는 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사촌 형과 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저에게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고 사촌 형과 연을 끊을 생각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가능한 일인가요? 계속 마주쳐야 하는 관계인데 말이에요. 저는 그저 다시 한번 결혼을 생각해보자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최선인 것 같았거든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예비신랑이 충격이 컸나 봐요. 그 사기꾼에게 전화해서 한 소리 한 것 같더라고요. 그놈은 저에게 전화해서는 2천만 원까지 줬으니 정리된 건데 왜 이러냐며 저를 나무랐어요. 정말 끝까지 어이없는 사람이죠. 저는 그 사람에게 너는 나를 사촌동생 와이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재수씨가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게 뭐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지난 과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조금 서글프더군요. 그 사람에게는 저는 그 정도였던 거예요. 가족으로 얽히든 말든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저는 이용당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찹찹하더군요. 처음에는 홧김에 그래 뭐 어때 그냥 결혼할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예비신랑과 그 사기꾼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어요. 제 친한 친구도 가족들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그 사기꾼 놈의 아이를 가졌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람 쐬러 간다고 하고는 연락이 두절됐던 시점에 알게 되었습니다. 생일을 계속하지 않았던 것이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마 아닐 거야 생각했지만 불안감이 밀려오더군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피임을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의 일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꼭 피임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싫다고 하면서 자신이 알아서 잘 할 테니까 한 번만 그냥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딱 한 번 피임 없이 관계를 맺었었어요. 고민하다가 새벽에 밖으로 나가서 편의점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매했어요. 아침에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해서 아침까지 기다렸고요. 그리고 아침이 됐을 때 화장실에서 확인했습니다. 임신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산부인과에 찾아갔어요.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저에게 웃으면서 축하합니다. 임신이네요. 라고 하더군요. 저에게는 절대 축하받을 상황이 아닌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생기니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찾아야만 했어요. 당신의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사업 실패로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생긴 걸 알면 바보 같았던 짓을 하려다가도 저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절망했어요. 이미 내 뱃속에는 그 사람의 아이까지 생겨난 상황인데 그동안 저에게 보여준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도 그 사람은 책임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저와 아이는 이미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게 아이에게 영향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배가 찢어지듯 아프더군요. 깨어나 보니 이불이 온통 피투성이었어요. 하혈을 한 거죠. 아픈 배를 끌어안고 바로 119에 전화했어요. 그렇게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저에게 유산됐다고 하더군요. 그날 새벽에 홀로 응급실에서 통곡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태명도 제대로 못 지어주고 떠나보낸 우리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해놓고도 제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제가 비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아이 때문일지도 몰라요. 정말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예비 신랑에게도 너무 미안해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요. 어쩌면 제가 이기적이고 못된 걸지도 모르죠. 저 역시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기꾼일지도 몰라요.
몇 번이나 말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만 아는 일이니 저만 입 꾹 다물고 산다면은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하니 제가 정말 나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져버린 거죠. 저에게는 아주 끔찍한 남자지만 한때는 제 뱃속에 있던 아이의 아빠예요. 그런 남자가 제 예비 신랑의 사촌형이고요. 과연 제가 결혼한다고 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엄청난 진실을 다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비 신랑과 결혼을 결심할 때만 해도 모질게 마음먹고 이기저기더라도 내 행복만을 생각하자 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예비 신랑을 속인 벌을 받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예비 신랑은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하자고 고집부려요. 마음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결혼을 몇 달 미룰 수는 있지만 아예 없던 일로는 만들 수 없다면서요. 상종하기도 어려운 사촌형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망칠 수 없다며 절대 저와 헤어질 수 없다고 하네요. 언제 한 번은 집 앞에 찾아와서 울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사촌형을 대신해서 자신이 사과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프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동시에 저는 새삼 깨달았어요. 제가 예비 신랑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요. 제가 못된 이라는 거 잘 알아요.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도 압니다. 헤어져야 한다는 것도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데 마음이 자꾸만 흔들렸어요. 예비 신랑을 잊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의 유일한 구원자인 그 남자를 도저히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놓아주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이 제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모질게 쳐냈습니다. 제가 직접 식장 다 취소하고 양가 부모님에게도 알렸어요. 예비 신랑,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를 수가 없겠네요. 근석 씨가 더는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왜 결혼을 취소했는지에 대해서 양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집안이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근석 씨 부모님은 사촌형 찾아가서 멱살 잡고 난리를 피웠대요. 그 사람 부모님도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난리가 났고요. 그 사람이 결혼할 여자도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결혼은 취소됐고요. 그 사람이 저에게 전화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더군요. 그 사람이 잘못한 대가를 이제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속이 후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근석 씨 때문이었어요. 근석 씨가 받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껏 그 사기꾼을 비웃을 수도 없더라고요. 제 부모님도 당연히 충격이 컸어요. 제가 그 사람 만나고 마음고생 심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 사람이 근석 씨 사촌 형이었다는 사실이 꽤 충격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우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럼에도 제 근석 씨는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해요. 저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 남자를 위해서라도 제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더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 않을 거예요. 먼 발치에서 그 남자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면서 살 겁니다. 저는 다시 비혼주의자로 살아가겠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다 터뜨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요. 아직 정리해야 하는 감정이 남아있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차차 해결해 주겠죠. 만약 근석 씨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제가 사촌형의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했다는 사실도 알리려고 해요. 그러면 근석 씨도 더는 저와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겠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밤마다 울고 있습니다. 정리해야지 이제 다 끝난 일이야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억장이 무너져 내려요. 마음이 한결 편해지기는 했지만 제가 과연 그 남자를 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냥 제가 끝내 말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까지 털어놓고 근석 씨를 단념시켜야 할까요? 그러는 것이 현명한 걸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근석 씨를 위한 길인지만을 생각하며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치러야 하는 죄값이 있다면 치러야겠죠. 어쨌든 엄청난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근석 씨와 결혼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 잘못이니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아픔과 고통 없이 언제나 행복한 사랑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로또 당첨금을 빼앗으려던 아내 최우라는 기막힌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후 돈 벌겠다고 이 일 저 일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20대 초반에는 나름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 월급 따박따박 타며 미래를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IMF가 닥치면서 회사에서 잘리고 먹는 장사가 꾸준할 것 같아 식당도 해보다가 여러 번 말아먹기도 했죠. 그나마 장사가 좀 되던 시절 남들보다는 좀 늦은 나이에 마음 맞는 여자와 만나 결혼을 하고 딸아이도 낳고 했습니다. 애들 엄마하고는 결혼식을 올리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장사가 바빠서 혼인신고하는 걸 차일피일 미루었죠. 딸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하던 식당이 망해서 신혼불량자가 된 상태라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되면은 애들 엄마한테도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못했어요. 장사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잘 될 때는 정신없이 바쁘고 돈도 뭉텅뭉텅 들어왔는데 하얀길을 타게 되면 돈이 그냥 줄줄 새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잘 될 때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곧 잘 돼서 손해본 거 만회할 거다 그런 생각으로 버텼죠. 그러면서 빚을 빚으로 막고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빚이 빚을 낳아서 눈덩어리처럼 커지더군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커졌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빚이 수억 원이 되니까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시 살고 있던 집도 애들 엄마 명의로 돌려놓고 빚은 오로지 저 혼자 감당하는 거로 하면서 개인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실용 불량자더라도 애들 엄마는 딸아이하고 살 집 한 칸은 남겨둬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애들 엄마하고는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습니다. 개인 파산을 하고 난 뒤에 저도 마냥 놀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낮에는 택배 일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하면서 투잡, 쓰리잡 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애 엄마도 식당 일도 하고 마트에서 캐셔 일도 하면서 애 키우며 일도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돈이 모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푼돈 모아 푼돈이라는 말이 실감 나더라고요.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봐야 정말 골병만 들지 돈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40대 초반에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택배 물류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됐습니다. 40대 초반이었지만 마음만큼은 30대랑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무거운 물건을 겁없이 덥석덥석 들다가 삐끗했죠. 허리가 한번 나가면은 이게 도통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치료라도 제대로 받았다면 좀 나았을 수도 있겠지만 없는 살림에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가끔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좀 받고 어지간하면 파스 정도 붙이고 진통제 먹는 게 다였죠. 그 바람에 힘쓰는 일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시간당 괜찮게 벌 수 있는 일은 물류 창고 일만한 게 없는데 그마저도 할 수 없었죠. 편의점 알바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일이라 며칠 하다가 약값이 더 들 것 같아 오래 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저는 일도 못하고 백수처럼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애들 엄마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이 뼈 빠지게 벌더라도 힘든데 혼자 다 버는 거로는 감당하기 힘들었죠. 백수로 있으면 돈 버느라 힘든 애들 엄마 위에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애 챙겨주고 해야 하는데 남자라는 족속이 많이 그렇듯 잘 안 되더라고요. 허구한 날 동네 마트에 가서 소주 사다가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들 이것저것 꺼내 낮부터 술 퍼마시고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도 나몰라라 술냄새 풀풀 풍기며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죠.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돌아온 애들 엄마는 저의 그런 한심한 꼴을 보며 짜증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염치가 있어서 아내의 짜증을 그냥 받아줬어요. 하지만 그것도 쌓이다 보니까 잘 안 참아지더라고요. 애들 엄마가 짜증을 내면 저도 맞받아치면서 걸핏하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허구한 날 싸움질을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딸아이의 성격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가 일찍 온 건지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문 걸어 잠그고 저랑 말 한마디 섞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유 없이 학교를 결석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도 많았고요. 어떤 때는 며칠씩 전화기도 꺼놓고 가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각한 가출은 아니었고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 집인지 몰라 경찰서에 실종 신고도 했죠. 다행히 같이 있는 친구가 전화를 해줘서 실종된 건 아니라고 안심을 했습니다. 보다 못해 딸아이를 정신과에 데려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 같다는 소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딸아이가 또다시 가출을 하고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집을 나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당시 우리 집안의 문제는 전부 저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무능해서 돈도 못 벌고 집에서 착실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행패만 부리고 그러다 애들 엄마랑 싸우고 전부 제 문제였죠. 우리 가족한테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해악만 끼치는 제가 집을 나가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간 집을 나와서 고시원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비라도 벌려고 일용지부터 배달일 등 크게 힘쓰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았어요. 술도 가급적 안 마셨습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정말 폐인되는 거 순식간이겠더라고요. 애들 엄마 딸아이까지 있는 집에서도 폐인 직전까지 됐는데 혼자 고시원에 사는 중년 남자가 혼자 술까지 마시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쩌다가 순댓국에 반주로 한 병 정도 마시거나 짬뽕 같은 거 먹을 때 이과두주 한 병 정도 마시는 게 고작이었죠. 절대로 술을 사들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혼자 마시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술 땡기는 음식에 반주 한 병 하는 게 낙이었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저의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또를 사는 겁니다. 많이 사지도 않고 애들 엄마랑 제 생일 조합해서 한 장, 딸아이와 제 생일 조합해서 한 장, 나머지는 자동으로 3장 딱 5,000원어치만 샀습니다. 그거 사고 일주일 동안 당첨되면 뭘 할까 상상하는 거를 즐겼죠. 수십억 원이 내게 생긴다. 정말 상상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할까? 애들 아마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백화점 가서 마네킹에 걸려있는 옷 세트로 한 벌 쫙 빼주고 딸아이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최신사양의 아이폰도 사주고 나는 뭐 그냥 괜찮은 차도 한 대 사고 그 차로 전국 일주 여행도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도 가고 그런 생각들을 했죠. 아주 잠시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로또가 정말 당첨될 거라고 믿었던 건 아닙니다. 로또방에 가서 보면 한 번에 로또를 10만 원어치씩 사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이 될 거라고 되어야만 한다고 믿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일종의 도박을 하는 심리라고나 할까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한심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그저 즐거운 상상하는 거리로 일주일에 딱 5,000원어치만 샀어요. 5,000원이면 분식집에 가서 라면 하나에 김밥 한 줄 사 먹는 돈이잖아요. 그 정도 돈은 나를 위해 쓸 수 있겠다 싶었죠. 물론 매주 5,000원을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였지만 뭐 그 정도쯤은 할 수 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또가 8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 번개에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다는 로또에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당첨번호 확인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혀 낯선 6개의 번호가 뜨더군요. 매주 내 생일과 애들 엄마 생일, 딸아이 생일을 조합해 만든 고정번호는 아니더군요. 나머지 자동으로 찍은 번호와 맞춰봤습니다. 그중 한 세트의 번호가 당첨번호와 일치했습니다. 6개 모두 당첨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시 한번 맞춰보고 지금 확인하는 게 이번 주 당첨번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틀림없이 저는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28억 원이었습니다. 28억 원. 평생을 일하면서 벌어도 못 모을 돈. 허리도 아파서 힘든 일도 못해 28억 원은 고사하고 2억 원도 못 벌 돈이었습니다. 내 평생 대충 90살까지 살더라도 매년 5천만 원 이상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은행에 넣고 3% 이자만 받아도 어지간한 직장 연봉하고 비슷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주 핫플레이스는 아니더라도 괜찮은 상권에 크지는 않지만 짭짤한 상가 건물을 살 수도 있는 돈입니다. 보증금 끼고 은행 대출을 조금 받으면 30억 원 훌쩍 넘는 상가 건물을 살 수도 있을 돈이죠. 말 그대로 간물주가 되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사람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가족에게 민폐만 끼치는 천덕꾸러기여서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중년 남자가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정말 쥐구멍에 볕이 들어온 겁니다. 당첨금을 받으러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당첨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신용 불량자라서 은행 계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형제나 친척, 친구 명의의 계좌를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랬다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로또 당첨금은 정말이지 부모 형제도 못 믿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엄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쩐 일로 전화를 했냐면서 달갑지 않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놀려먹으려고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줄 수 있냐고 물었죠. 애엄마는 전화로 저한테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악다구니를 쓰더군요. 정말 제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애엄마가 그런 험한 말을 했다고 하면 뭐 들고 쫓아가서 뭔 일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28억 원 로또에 당첨된 사나이였습니다. 애엄마의 악다구니 쓰는 모습이 오히려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담을 한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또 당첨됐다는 말은 미루고 좋은 일이니까 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말해주겠다고 했어요. 애엄마는 반신반의하더라고요. 좋은 일이 뭐가 있겠냐는 말투였어요.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저한테 좋은 일이라는 게 생길 리 만무하잖아요. 애엄마가 멀쩡한 사람이라면 설마 제가 로또에 당첨됐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정신 아닌 사람이겠죠. 아무튼 제 차 진짜 좋은 일이 생긴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수중에 있던 돈을 탈탈 털어서 딸아이 좋아하는 피자도 제일 비싼 거로 한 판 사고 애엄마 좋아하는 치킨도 2마리나 사고 제가 좋아하는 소주랑 맥주도 몇 병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을 나와 고시원 생활을 한 지 3년이나 지나고 정말 오랜만에 찾은 집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인지 집이 왠지 낯설더군요. 저는 그날 애엄마에게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애엄마는 처음에 제가 미친 소리를 하는 줄 알더군요. 그래서 직접 로또 용지를 보여줬습니다. 애엄마는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당첨번호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 가족끼리 오랜만에 저녁을 피자와 치킨으로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술도 한잔 했습니다. 애엄마하고는 정말 100만 년 만에 부부관계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기 근처에도 못 오게 하던 여자가 그날은 신혼 때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잠자리를 하더군요. 그렇게 행복한 밤을 보내고 다음날 당첨금을 수령하러 은행 본점에 갔습니다. 당첨금은 애엄마 통장으로 송금됐습니다. 세금을 떼니까 20억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어딥니까? 20억 원에 가까운 돈도 엄청난 액수죠. 일단 그 돈에서 1,000만 원 정도 꺼내 당장 하고 싶은 일들을 했습니다. 쇼핑도 하고 살림살이도 사고 가족끼리 근사한 곳에서 외식도 하고 했죠. 그래도 1,000만 원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1,000만 원 벌려면은 뼈 빠지게 일해야 하지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돈도 써본 놈이 잘 쓰나 봅니다. 워낙 거의 평생을 없이 살다 보니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허물지 말고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수익이 좋은 쪽으로 돈을 돌리는 건 차근차근 신중하게 알아보고 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애엄마와 저는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둘만 알기로 했습니다. 처가 쪽이나 제 친가 쪽 친척들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말자고 약속했죠.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자칫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괜히 분란만 일어날 테니까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며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돈을 펑펑 쓰면은 아무래도 티가 나지 않겠어요? 당장 아버지가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쩐 일로 제가 집에 들어오고 애엄마랑 헤어지네 마네 하더니 다시 금슬이 좋아졌냐고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 일이 있다고 애엄마랑 다시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애도 아닌데 그런 제 말을 무조건 믿지 않았죠. 하도 추궁을 하셔서 로또에 당첨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라면 몰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잖아요. 게다가 연세도 많으셔서 제 돈을 뭐 그리 탐내실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당장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몇 달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살고 계신 전셋집을 재계약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더군요. 저한테 5천만 원만 지원해 줄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5천만 원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 해볼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한테는 대략 20억 원이 있습니다. 평생 저한테 효도 한번 못 받아보신 분인데 그 정도 돈은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드리자고요. 저는 애엄마도 기꺼이 승낙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펄쩍 뛰더라고요. 아니 20억 원 가까이 돈이 있는데 그중에 5천만 원을 그것도 남도 아닌 시아버지한테 전세금으로 주겠다는 건데 뭐 저리 펄쩍 뛸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좀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또에 당첨돼서 다시 집에 돌아온 뒤로 처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애엄마의 명분은 그거였습니다. 돈 5천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일가 친척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비밀로 하겠다고 해놓고 그걸 어기면 어쩌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5천만 원이지만 앞으로 계속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님뿐만 아니라 시아주버님, 삼촌, 시누이들한테도 다 들통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로또에 당첨된 건 나다. 내가 알아서 한다.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맞섰죠. 애엄마는 죽어도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하더군요. 엄밀히 말해서 내 돈입니다. 내 처지가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어 애엄마 통장에다 넣은 건데 그 돈을 쓰고 말고는 나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엄마는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이니까 돈의 사용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화도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애엄마한테 사정도 해보고 윽박질러 보기도 하고 온갖 수를 써도 애엄마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8억 5천만 원을 줄 테니 자기랑 완전히 갈라서고 그 돈에서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주든지 말든지 나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이 내 돈인데 어디다 8억 5천만 원만 준다는 거냐. 그 돈 다 내 돈이니까 다 내놓으라고 했죠. 저는 애엄마한테 막말로 우리는 법적으로 혼인한 사이도 아니다. 이혼이란 것도 할 것도 없이 그래서 재산 분할 같은 것도 할 필요 없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 다 내 돈이다. 그 돈은 당신이 차지하게 되면 당신은 도둑년이 되는 거다. 라며 맞섰습니다. 애엄마나 저나 도무지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애엄마는 법원에 가서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자기는 8억 5천만 원 이상은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저는 로또에 당첨돼서 몇 년 만에 처음 들어오던 때 들고 온 짐들만 가지고서 다시 고시원으로 내쫓겼습니다. 제가 돈 버는 거에 무능해서 그렇지 애엄마에게 폭력을 쓰거나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애엄마가 막무가내로 저를 내쫓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저는 고시원에서 수습을 하며 변호사를 만나 애엄마를 고소했습니다. 처음 변호사한테 애엄마하고는 혼인신고도 안 하고 법적으로 남남이다 그랬죠. 하지만 변호사가 아무래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유리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건 나니까 내 돈 아니냐고 했습니다. 변호사도 그런 주장이라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사소송 1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애엄마도 변호사를 대동해 법원에 나왔더군요. 애엄마 쪽은 우리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양가 친지를 모아놓고 결혼식도 하고 양가 애경사에도 다 참석하는 등 사실혼 관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 중에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로또 당첨금은 부부 공동 소유의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인관계를 끝내려고 하니까 재산 분할 및 아이 양육비 명목으로 로또 당첨금에서 일부만 제게 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런 억제가 어디 있습니까? 주더라도 제가 주는 거지 자기가 무슨 명분으로 저한테 선심써서 준다는 건지 정말 복장이 터지더군요. 저도 사실혼 관계는 인정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로또 당첨된 것은 나고 그 재산이 형성되는데 애엄마가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애엄마는 자신한테 유리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마구 펼쳤습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거나 사실이더라도 부풀려서 내가 천하에 무능하고 못된 남편이라고 몰아붙이더라고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애 낳고 살아온 부부였는데 돈 앞에서 저렇게 못돼질 수 있나? 원래 인간이 저렇게 악한 사람이었나 싶더라고요. 1년 넘게 질질 끌어온 재판이 마무리되고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애엄마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관계가 인정되고 로또 당첨금이라고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사유가 인정돼서 서로 50대 50으로 분할해 가지라고 했습니다. 애엄마한테 갈 돈 중에는 딸아이 양육비도 포함한다고 하더군요. 1년 넘게 그 마음고생을 하며 재판을 했지만 애초에 애엄마가 주겠다고 하는 8억 5천만 원보다도 몇백만 원 더 받는 셈이 됐습니다. 그것도 변호사 비용 주고 나면 오히려 더 손해였습니다. 저는 1심 판결에 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것도 1심 재판처럼 지루하게 진행됐습니다. 저나 애엄마도 서로를 물고 뜯으며 말의 공격을 퍼부었고요. 정말 그 과정에서 다시는 예전처럼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다행히 2심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또를 구입할 당시 제가 집에 있으면서 돈도 못 벌고 애엄마한테 용돈 타쓰는 처지에서 구입한 거라면 애엄마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될 수 있지만 저는 집을 나와 몇 년 동안 혼자 고시원 생활을 하며 내가 번 돈으로 로또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애엄마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애엄마 측이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로또 당첨금을 입금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증여를 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가 신용 불량자에서 은행 계좌를 빌린 것뿐이지 증여의 의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로또 당첨금은 완전히 저의 재산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애엄마하고 혼인관계에 대한 건은 이 사건과 분리해서 따로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걸 얻어내기 위해 2년 넘게 재판을 해왔습니다. 그 사이 딸아이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연세 때문에 편찮으셔서 전셋집을 처분하고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애엄마한테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았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1억 넘게 나가고 그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빚만 지게 되면서 몇 억 순식간에 까먹게 됐습니다. 저는 애엄마하고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있는 재산이라고 해봤자 로또 당첨금을 빼면은 현재 살고 있는 빌라 전세가 다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이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남은 건 2억 원 정도 하는 전셋집 뿐입니다. 애엄마한테 그거 가지고 재산 분할 재판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본인도 재판이라면 지긋지긋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집은 딸아이 학교 옮기는 것도 그러니 그냥 살라고 했습니다. 재판을 한다면 제가 못해도 절반은 가져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거 없겠다고 다시 변호사 선임하고 재판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걸 저나 애엄마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성인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되면 제가 대학 학비를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할 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했죠. 애엄마도 최소한 양심은 있었는지 재판대에 했던 억지는 안 부리더라고요. 그 뒤 저는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로또 당첨금으로 흥청망청 쓰지만 않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애엄마겠죠. 모든 게 다 정리된 지금도 걸핏하면 돈 달라고 전화 옵니다. 하지만 딸아이 문제가 아닌 거면 한 푼도 줄 마음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거든요. 애엄마는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가른 탐욕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간다던 남편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 출장지를 찾아간 아내. 하지만 그곳엔 남편은 없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아내에게 건넨 한마디. 기가 막히네요.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 된 여자입니다. 제가 현재 겪고 있는 고민과 걱정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현명한 해답을 찾고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어갑니다. 남편은 동갑내기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저희 부부는 딩크족이거든요. 딩크족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말하는 건데 저희 부부는 딩크족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연애하던 때부터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저희 부부 모두의 의견이었고요.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남편도 모두 조카가 2명 있는데 조카 사랑이 끔찍합니다. 선물도 자주 해주고 용돈도 자주 주고요. 가끔 조카들이랑 같이 놀러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아이는 낳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죠. 아이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직은 버겁게 느껴졌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비용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 부부가 빠듯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되면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사용되는 비용을 우리 부부만을 위해서 쓰자 하는 생각으로 딩크족을 선택한 거죠. 물론 친정 부모님이나 시댁 부모님 반대가 심하기는 했습니다. 아직 어르신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일 테니까요. 하지만 충분히 저희 부부 의견을 양쪽 부모님께 차분히 설명해드리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 가지라는 말씀은 없으세요. 아마 반쯤 포기하셨을 테죠. 저도 남편도 저희 결정을 지난 4년 동안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 오히려 좋아했죠.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죠.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제 친구가 주선을 해줬죠.
제가 사실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소개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제 친구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한번 만나서 대화라도 나눠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제 남편이 나오게 된 거죠. 말이 정말 없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 제 남편도 소개팅을 좋아하지 않는데 친구가 하도 나가보라고 해서 억지로 나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워낙 과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느껴지는 이미지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영 반응이 없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는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내일 또 만날 수 있냐면서요. 그렇게 애프터를 받게 된 후부터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대화를 많이 나눠봤죠. 알면 알수록 더욱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왠지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썸만 타기에는 정말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저 진짜 낯도 많이 가리고 소심한 성격이라서 누가 좋아도 좋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꽃다발 하나 사서 남편에게 주면서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제가 먼저 고백을 했죠. 남편이 꽃다발을 봤더니 이런 건 원래 남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렴 어때요? 누구든 먼저 고백하면 됐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다음에는 제가 꽃다발 줄게요 라면서 제 고백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정말 재미있게 연애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만날수록 남편의 과묵하고 진중한 성격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가볍지 않고 묵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결혼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평생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면서요. 그래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으로 일단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너는 결혼 생각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응 나는 있어. 너는? 이라고 되물었더니 갑자기 어디서 반지 하나를 꺼내더니 저에게 주면서 그럼 나랑 결혼할래? 라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만난 지 1년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반지를 받고 좋다고 했죠. 그렇게 청혼을 받아들인 후 양가 어른들 만나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결혼 과정에서도 큰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혼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많이 생기고 심각한 경우에는 파혼까지 한다던데 저희는 그런 부분 없이 순조로웠습니다. 사실 남편이 저에게 대부분 맞춰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도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딩크주고 선택하고 양가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은 예상을 했던 거라 차분히 극복해 나갔죠. 집안 살림도 공평하게 나눠서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먼저 퇴근하면 저녁을 준비하고 저는 설거지를 했고요. 제가 먼저 퇴근하면 반대로 제가 저녁 준비를 하고 남편은 설거지를 했죠. 빨래도 청소도 나눠서 같이 했습니다. 남편이 요리를 워낙 잘해서 저보다 음식 솜씨가 좋거든요. 혼자 오랫동안 자취를 하면서 요리를 하나둘씩 배워 나가다 보니까 잘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 남편은 닭 볶음탕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가끔 양가 어른들을 저희 집으로 모셔서 남편의 닭 볶음탕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놀러와도 해주고요. 그때마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에게 시집 정말 잘 간 거라고 남편에게 잘해주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죠. 저도 만족스러웠기에 나도 시집 잘 간 거 같다고 얘기했죠. 당연히 진심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정말 시집을 잘 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싶어요. 제 4년의 결혼 생활이 사라진 기분입니다. 제 남편은 기업 보안 프로그램 개발자입니다. 워낙 어려운 분야라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기업의 보안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거의 기억하지는 못해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곳저곳 기업으로 직접 가서 그 기업의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서울이나 인천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방 출장도 잦습니다. 한번 그렇게 나가면 2달은 기본이에요. 저희 부부집은 인천이라서 서울이랑 인천, 경기도권은 출퇴근을 하는데 더 먼 곳은 출퇴근이 어려워서 제 남편은 근처 숙소에서 지내고는 합니다. 지방으로 가면 2-3달은 그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해요.
주말에나 보고는 하죠. 그래서 사실 주말 부부가 따로 없습니다. 처음 신혼 때는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차 익숙해지고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지방으로 출장을 가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타지에서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지 잠을 제대로 자는지 하고요. 남편이 대전으로 2달 정도 출장을 갔다가 올라온 지 일주일 정도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다음 주에 대구로 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원래 그렇게 지방으로 몇 달씩 출장을 다녀오면 그 다음에는 본사인 서울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대구로 일주일을 가야 한다고 하니까 무슨 바쁜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대구에 있는 기업에서 급하게 처리해달라는 업무가 있어서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땡땡 기업이야? 라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땡땡 기업은 저희 남편 회사의 협력 업체인데 남편이 만약 대구로 출장을 가면 대부분 땡땡 기업이거든요. 갑자기 또 다시 출장을 간다고 하니까 아쉽기는 했지만 고작 일주일이니까 내색 안 하고 잘 다녀오라고 했죠. 그렇게 남편은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낸 후 그 다음 주에 대구로 출장을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 지 3일째 되던 날인가요? 왠지 모르게 남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지방 출장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일이 너무 바쁜지 이번 출장에는 전화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보고 싶었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음날에 회사 출근해서 다음날 월차를 냈습니다. 남편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줄 생각으로요. 퇴근 후에 바로 대구로 내려갈 생각으로 출근할 때 미리 짐을 싸서 차 안에다 뒀습니다. 그리고 회식으로 먹는다던 소고기도 받아하고 바로 대구로 차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남편 숙소가 어디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구로 출장을 가면 항상 같은 숙소에서 지냈거든요. 대구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혹시 회식하나? 일찍 잠들었나? 생각하고는 남편이 지내고 있을 숙소로 향했죠. 숙소 도착하자마자 카운터에 있는 직원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편이 대구 출장을 갔을 때 몇 번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분이 제 얼굴을 알고 있어요. 직원분이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어쩐 일인지 묻더라고요. 저는 남편 보러 왔다고 몇 호실에 있는지 물었죠. 그랬더니 직원분이 남편분이요? 대구로 출장 오셨어요?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대묻더라고요. 제가 저희 남편 여기서 안 지내나요? 라고 다시 물었더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컴퓨터를 뭘 확인하더라고요. 그렇게 5분 정도 확인하더니 땡땡씨 저희 숙소에 안 계시는데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남편이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없다니요. 무슨 착오가 생겼나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더라고요. 이상한 느낌이 그때부터 들긴 했지만 설마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한 30분쯤이 흐른 후쯤인가?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 전화했어? 묻기에 제가 지금 어디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나 지금 숙소지. 저녁 먹고 방금 들어왔어.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 땡땡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 거 맞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응, 나 항상 여기서 지내잖아.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머리가 새하얗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숙소에 있는데 내가 착각하는 건가 싶어서 직원분에게 다시 확인을 부탁했지만 남편은 없더군요. 만약 남편이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왔다면 분명 차 안에 있는 저와 마주쳐야 했고요.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집으로 갈 수가 없어서 남편이 지냈어야 했던 호텔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잠도 거의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시간 될 때 전화 좀 달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호텔 안에서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제 차로 와서요. 점심시간쯤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회사라고 하더군요. 지금 점심 먹으러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천연덕스럽게 나 지금 대구인데 같이 점심 먹자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지내고 있다던 호텔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습니다. 나 지금
진짜로 대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 20초 정도 아무 말도 없는 겁니다.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적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내내 아무 말 하지 않던 남편이 집에 가서 설명해 줄게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는 겁니다. 황당해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이쯤 되면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네, 저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확신했습니다. 4년 동안 한결같았던 제 남편이 바람이 난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울면서 운전했습니다. 사고가 안 난 것이 다행일 정도였죠. 집에 돌아오니 두 눈이 퉁퉁 부어 있더군요. 일단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집에 오니까 좀 긴장이 풀리는지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잠을 자니 바로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아직 해는 뜨지 않았고요. 깜깜한 거실에 홀로 나와서 소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그동안 참고 있던 분노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들고 있던 커피잔을 집어 던졌죠. 커피잔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산산이 부서지더라고요. 남편은 제 그런 모습에 놀랐는지 아무 말 못하고 서 있더군요. 제가 소리치면서 어디서 대체 뭐하고 있었는지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일단 진정하라고 얘기하더군요. 근데 제가 진정하게 생겼나요? 손이 벌벌 떨리고 현기증까지 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심호흡을 하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와 앉더군요. 제가 남편을 놀아보면서 대구로 출장 갔다는 건 거짓말인 거지?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럼 이제 말해봐.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혹시 여자 생겼어?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펄쩍 뛰면서 그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까지 혼자 있었다고? 물었더니 그건 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남편의 과묵한 모습이 좋았지만 그때는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그치면서 당장 대답하라고 했더니 여자랑 있긴 있었어 라고 하더군요. 저에게 대구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내내 여자랑 있었지만 바람은 아니라는 남편의 말, 그게 대체 무슨 어불성설인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말이 되는 것 같냐고 물었더니 제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어디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봐 라고 했죠. 그때부터 남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었다고 했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누군가 익숙한 목소리로 잘 지내? 라고 물었다고 했어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단번에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한 것은 남편의 전 여친이었습니다. 남편과 전 여자친구는 5년 정도 만났다고 했어요. 저는 연애하던 당시 전 여자친구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5년 정도 만났다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저 역시도 남편 전에 2년 정도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으니까요.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바로 전화를 바꿨던 터라 그 전후가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에게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더니 제 남편의 친구를 통해서 알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왜 전화를 했는지 물으니까 할 얘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했답니다. 남편은 처음에 거절했다고 했어요. 본인은 지금 결혼까지 했고 굳이 과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전 여자친구가 10분만이라도 좋으니까 자신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는지 따져 물었고요. 그랬더니 친구가 자세한 설명은 땡땡씨에게 들어. 땡땡씨랑 한번 만나봐줘. 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그 친구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라서 좀 의외였다고 했어요. 그 친구는 전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당시에 잘 헤어졌다고, 그런 여자는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다고 오히려 남편보다 더 화를 냈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과 전 여친이 헤어진 이유가 바람 때문이었거든요.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헤어진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이제 와서 걔를 왜 만나나 하는 생각으로 전화를 안 했는데 왠지 찜찜했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어서 대체 무슨 일인지 물었다고 했어요. 전 여자친구는 울먹거리면서 제발 만나달라고 사정을 했대요. 남편이 지금 자신은 경주로 출장을 와 있다고 했는데 직접 그곳으로 가겠다고 했다고요. 그 당시에 남편이 경주에 한 달 정도 출장을 가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 모르게 제 남편은 전 여자친구를 정주에서 만났어요. 아주 많이 수척한 모습이었대요. 전 여자친구가 한눈에 봐도 아픈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너 어디 아파? 라고 물었더니 엉엉 울더랍니다. 갑자기 보자마자 우니까 남편은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마음을 진정시킨 전 여자친구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대요. 자기가 위암 말기이고 얼마 못 산다고요. 남편은 충격이 컸다고 했어요.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버린 전 여자친구지만 그렇게 살기를 바라진 않았다고요. 그런데 얼마 못 살 거라고 하니까 마음이 좋지는 않았대요. 전 여자친구는 다시 울면서 너에게 못된 짓을 해서 벌 받은 거라고, 그동안 정말 후회도 많이 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대요. 그동안 몇 번이고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는 나지 않았다고요. 남편은 이미 지난 일이고 자신을 다 잊었으니 치료 잘 받고 건강 되찾으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날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만 하고 헤어졌고요. 그 이후부터 전 여자친구에게 메시지가 가끔 왔다고 했어요. 그냥 내치기에는 그래서 답장을 해줬고요. 물론 그 사실을 저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죠. 저는 이야기를 듣다가 물 한 잔 마셔야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서둘러 저에게 물을 가져다 주더군요. 남편이 준 물을 모두 마신 후에 그래서 그 전 여자친구랑 지금까지 같이 있었다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더군요. 제가 대체 왜? 라고 되물으니 전 여자친구의 마지막 소원이었답니다. 제 남편이랑 여행을 가는 곳이. 남편은 당연히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했어요.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랬더니 전 여자친구가 울면서 마지막 소원 한 번만 들어달라고 사정하더랍니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후에 남편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대요.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이 계속 보고 싶었고요. 그제서야 자신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달았다면서요. 그러면서 오빠, 나는 이제 얼마 못 살아. 어쩌면 이렇게 보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줘. 마지막으로 오빠랑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라고 애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대전으로 출장을 간 동안 내내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는 건데 곧 죽을 사람 소원을 뿌리칠 수는 없었다고요. 저와 의논해 볼 생각을 했지만 분명 저는 안 된다고 할 테고 걱정할 테니까 말할 수가 없었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당연히 나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남편은 제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고민과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제가 사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현재는 이직해서 새로운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남편은 그렇게 대전 출장을 가 있을 동안 혼자 스스로 고민한 끝에 전 여자친구와 마지막 추억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저에게는 대구 출장을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주도로 전 여자친구와 여행을 간 겁니다. 제주도 여행도 여자친구가 결정했다고 했어요. 숙박이며 식사값, 렌트값 모두 전 여자친구가 지불하고요. 본인은 그냥 집만 싸서 몸만 간 여행이었다고요. 전 여자친구가 제주도를 선택한 이유는 제 남편과 마지막으로 갔던 여행지라서 그런 거고요. 제가 그래서 숙소는 따로 썼어? 라고 물었더니 또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제가 같이 썼어? 다시 물으니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그 사과를 들으니 다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냅다 남편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펄쩍 뛰면서 절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같은 침대를 사용했지만 잠만 잤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다른 숙소를 사용했다 해도 믿을 수 없을 텐데요. 저는 남편이랑 같은 공간에 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오늘은 다른 곳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순순히 받아들이더라고요. 혹시 저렇게 나가서 그 여자에게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도저히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출근해서도 무슨 정신으로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아침에 자신은 어디에서 잤다고 상세히 말해주면서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의논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자신이 없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남편을 워낙 좋게 봐왔기에 그 이미지를 깨는 것이 싫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저는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남편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봐야겠다고요.
저는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전 여자친구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만날 일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있나요? 정말 남편이 여행 가서 아무런 일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전 여자친구가 정말 아픈 건지도 의심스러웠거든요. 남편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제가 그럼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하는 수 없다는 얼굴로 번호를 넘겨주더군요. 그런데 번호를 받아도 바로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차마 용기가 나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행여나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헤어지더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죠. 여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혹시 땡땡씨 번호가 맞나요? 라고 물었더니 맞다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땡땡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침묵하더군요. 전화를 끊은 줄 알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들었고 한번 얼굴을 보고 싶다고 얘기했죠. 아무 말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유부남이랑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 정도 각오는 하셨어야죠. 라고 말했더니 알겠다고 시간 장소 정해주면 찾아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적당한 날짜와 시간, 사람이 그다지 없을 카페를 골라서 알려줬습니다. 약속 당일에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괜히 만나자고 했나? 그냥 취소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을 졸여야 하지? 하는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굴자 하는 생각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죠. 한눈에 누가 남편의 전 여자친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왠지 기운이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다가가 맞은편에 앉아 땡땡씨 아내라고 저를 소개했어요. 여자는 꼬북 인사를 하더군요. 남편 말대로 아파 보이기는 했어요. 확실히 얼굴에 생기도 없고 엄청 몸이 말랐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남편에게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했죠. 전 여자친구는 묵묵히 듣더라고요. 모든 말을 마친 저는 이 이야기가 모두 사실인지를 물었어요. 사실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여행 가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대답을 잘 안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더니 전 여자친구가 땡땡이는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되묻더군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였어요. 제가 제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던데요? 라고 대답했더니 갑자기 묘한 웃음을 흘리면서 그럼 그런 거죠? 라고 대답하더군요.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게 대체 무슨 대답인가요? 일이 있었다는 건지 없었다는 건지. 저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내보이면서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다그쳤죠. 그랬더니 전 여자친구가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 거죠?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둘이 관계를 맺었는지 맺지 않았는지를요. 전 여자친구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땡땡이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저랑 장난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화를 내면서 제 남편은 아무 일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땡땡 씨에게 확인을 해야겠다고 지금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여자친구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남편을 믿으라고만 하더군요. 그리고는 일이 이렇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는 먼저 일어나서 카페를 나갔어요. 황당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보다 못한 직원이 저에게 와서 물티슈를 건네줄 정도로 울었습니다. 집에 택시 타고 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묻는데 대답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네 전 여자친구에게 직접 물어봐. 소리치고는 안방으로 들어왔죠. 문 밖에서 남편은 정말 아무 일 없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엄청난 수치감과 고통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이제 남편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헤어져야 하나 하는 고민을 했죠. 예전처럼 남편을 대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와 단둘이 여행을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절할 만큼 충격이었는데 그 여자의 뻔뻔한 태도를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거실로 뛰쳐나가 남편에게 정말 아무 일 없었는지 다그쳤어요. 그 여자는 말이 달랐다고요. 마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남편을 손사래를 치면서 걔 진짜 이상하다면서 정말 아무 일 없었다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도저히 누구 말이 사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저는 나름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나 싶을 정도로 이성적인 사고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소파에 있던 남편 전화가 울리더군요. 왠지 이상한 느낌에 제가 먼저 달려가 확인해보니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편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죠. 저를 만나고 난 후에도 남편에게 전화한 그 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도요. 남편에게 제가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 따로 지내자고 했어요. 집을 나가라고 했죠. 남편은 처음에는 같이 의논하자고 하더니 제가 뜻을 굽히지 않자 알겠다면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시댁으로는 차마 못 가고 회사 근처 호텔에서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아직 남편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따로 떨어져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현재 시댁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호텔값이 만만치 않았을 테니까요. 남편이 짐을 싸들고 오자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시라고 했죠. 근데 남편은 차마 말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어떻게 본인 입으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여자와 남편이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는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상관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당장 남편과 이혼을 할지 아님 한번 그냥 넘어갈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남편은 심한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펄쩍 뛰는 걸로 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 여자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는 없어요. 여행을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기만하고 다른 여자 여행을 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사실 이미 머리는 알고 있어요. 남편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마음이 아직 남편을 놓아주질 않네요. 제가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했나 봐요. 이쯤 되니 저희 부부가 딩크족이었다는 것이 후회가 됩니다. 아이라도 있었다면 남편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제가 아이를 위해서 참고 남편과 다시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선택의 기로. 얼마 전에 혼자 감당하는 것이 버거워서 예전에 주선자였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당장 헤어지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그런 사람을 소개해준 것이 후회된다며 미안하다고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하면서요. 오히려 제가 친구에게 미안하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 기분이 조금 나아지네요. 그동안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결정을 내릴게요. 만약 제가 결단을 내리게 되면 또 다시 사연을 써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저와 같은 일은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꼭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린 알바녀와 바람이 나버린 남편이 불륜 상대와 나눴던 충격적인 내용, 그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역대급 배신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그동안 일에만 매진하고 있어서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과 많이 만나지만 다 업무상으로 만나는 것이지 사적으로 친하진 않죠. 그런 제게 이곳의 사연은 마치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처럼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래 제 나이 여자라면은 남편이나 자식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번 이혼을 했죠. 저는 믿었던 사람에게 한번 배신을 당한 후에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결혼을 하지 않고 살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그 고통을 겪는 건 너무나 끔찍한 일 같거든요. 저는 유독한 집에서 사랑받는 딸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역에서 규모가 큰 해장국집을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참 잘 돼서 돈을 참 많이 버셨습니다. 직원만 해도 20명 이상을 고용했을 정도였죠. 어머니, 아버지는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고 덕분에 저는 밝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몰랐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처럼 저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심 없이 믿었고 제 것을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물론 종종 배신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런 저의 순진한 성격이 남들이 볼 때는 이용하기 좋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체능 계열과 잘 맞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해줬지만 특별히 재미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저는 부모님 가게의 해장국을 참 좋아했고 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19살 때 부모님께 가게를 물려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리 그래도 일단 대학은 가고 나서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셨지만 어차피 공부 쪽에는 흥미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면서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은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했으면 싶었다고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께 꼭 이 가게를 잇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끈질기게 설득을 하니 부모님도 결국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려 4년 동안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재료 고르는 법, 재료 다듬는 법, 요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고 하루 12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 가게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배웠죠. 그렇게 배우고 나서 부모님은 옆 동네에 2호점을 내려고 하는데 2호점의 매니저를 저로 하고 제가 잘 하는지를 지켜본 후에 저에게 가게를 넘겨줄지 고민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렇게 해서 2호점을 오픈하게 됐고 2호점은 제가 요리를 준비하고 만들게 됐습니다. 열심히 배운 덕분에 2호점도 많은 손님들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2호점의 매니저였는데 2호점은 직원이 10명 정도였습니다. 2호점에서 제가 사장 부부의 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부모님도 따로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저는 고졸의 해장국집 매니저로 통했죠. 열심히 일하면서 저는 곧 좋은 사람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 남편은 2호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는데 가난한 형편에 등록금과 자기 용돈을 자기가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캔디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힘들 법도 한데 언제나 파이팅 넘치는 목소리로 손님을 맞았고 가끔씩 나타나는 진상 손님을 보고도 먼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사람이 밝고 긍정적이니까 정말 매력 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좋게 보게 됐고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사장 부부의 딸인지 몰랐기 때문에 소박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같이 있다면 조촐한 데이트도 너무나 즐거웠죠. 그렇게 저희는 3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할 때쯤 돼서야 사실 제가 사장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남편은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자식들은 모두 여유롭게 살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검소하고 소박한 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제 언니나 오빠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약사, 한의사 이렇게 빵빵한 스펙을 가졌습니다. 남편이 생각했던 건 바로 이런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대학도 안 나오고 일만 하니까 전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연애 시절에는 절 탐탁지 않아 하셨던 시어머니도 제가 사장 딸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극진히 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를 보셔도 본체만치 하셨고 항상 남편에게 저런 고졸 여자애를 만나서 뭐 할 거냐고 말하셨는데 이제는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면서 제 손 꼭 잡으시곤 하시거든요. 이런 걸 보면 참 씁쓸하다고 느끼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남편과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예 2호점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가게가 저희 부부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욱 힘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모으고 그래서 3호점을 내겠다는 부푼 꿈을 꿨죠. 남편도 저 못지않게 가게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재료를 고르러 가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원래부터 서비스직이 잘 맞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가게 운영을 정말 잘했습니다. 저와 남편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난 후에 해장국 요리법을 저에게 배웠습니다. 요리에 재능이 있고 감이 좋아서인지 제가 배웠던 것보다 더 빠르게 배우더라고요.
본인이 워낙 욕심이 많아서 항상 밤늦게까지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갈고 닦으면서 일을 해서 거의 저 못지않게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열심히 일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참 좋아하셨습니다. 자식들 아무도 이 가게를 물려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는데 막내인 제가 가게를 받고 싶어 했고 거기에다 사위까지 합세했으니 너무나 든든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가게를 키우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당분간 아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일을 하고 오면 녹초가 되기 때문에 딱히 뭘 할 수도 없었죠. 그렇지만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좋은 집도 선물해주고 여행도 보내드릴 거라고 말했죠. 정말 가족 사랑이 극진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정말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저는 녹초가 돼 있는데 남편은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면서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해도 남편은 자기가 하는 게 좋다면서 저 덕분에 얻은 게 많으니 이렇게라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정말 좋은 사위였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친정에 가는데 저희 아빠 술 시중도 열심히 해줬거든요. 워낙 사람이 부침성도 좋고 예의도 바르니까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행복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한 3년쯤 지났을 때 한 달에 하루 이틀 빼고는 12시간 동안 일해서인지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적절히 쉬면서도 일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질 못했으니까요. 한 번은 과로로 쓰러졌고 이제 좀 쉬면서 일을 해야겠구나 싶어서 일을 줄이고 직원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도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도 좀 쉬면서 일을 하자고 했죠. 안 그래도 남편은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다면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하려면 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해줬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직원을 늘리게 됐습니다. 모집 공고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금방 몰리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 1명을 뽑게 됐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체격도 조그맣고 참 어려 보이는 친구였는데 자기가 생긴 건 이래도 몸은 튼튼하고 일을 잘 한다고 자신있길래 뽑았습니다. 왠지 열심히 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편도 그 애를 보니 조그만 게 참 당찬 애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고요. 그래서 감을 믿고 그 아이를 뽑았습니다. 그 애를 뽑은 건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오픈하기 1시간 전부터 와서 오픈 준비를 도와주고 하루도 지각한 적 없이 일을 했어요. 진상 손님이 와도 대처하는 센스가 좋았습니다. 정말 누구든 탐을 낼 수밖에 없는 직원이었어요. 이렇게 일을 잘하는 애가 식당 분위기를 밝게 만들기도 했거든요. 힘든 직원들이 있으면 자기가 대신 일을 떠맡기도 하고 처지는 분위기 없이 의기투합할 수 있게 이끌기도 했어요. 덕분에 우리 가게에 많은 도움이 됐죠. 예전에 남편이 저희 가게에 아르바이트 했을 때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몰래 시급도 더 올려줬고 가끔 홍삼 같은 것도 주고 제가 참 많이 아꼈어요. 게다가 저를 정말 잘 따랐거든요. 제가 일하느라 그동안 친구도 별로 못 만났고 친구가 거의 없는데 이 애는 뭔가 저랑 특별한 사이 같았거든요. 그래서 따로 같이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쇼핑도 했어요. 왠지 그 애랑 같이 있으면 어렸을 때 친구랑 같이 놀러 다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정말 정이 많이 가는 애였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에게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싶고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싶다고도 해서 회식을 하게 됐어요. 동네 근처의 갈비집에서였는데 제가 술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는 1차에만 참석했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는다며 좀 더 있다 오겠다고 해서 저는 먼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오늘 안에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1시간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랑 노는 게 재미있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저는 그냥 먼저 잤죠. 남편은 그때 5시 정도 돼서 돌아왔더라고요. 설마 이 사람이 늦게까지 뭔 짓을 했으랴 싶어서 굳이 늦게 들어왔다고 뭐라 하진 않았어요. 사실 남편이 직원들에게 좀 빡빡하게 구는 게 있어서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않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기회에 좀 친해졌으면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알바생이랑 제 남편이 특히나 친해진 것 같더라고요. 일을 해도 둘이 붙어 있을 때가 많았고 남편이 그날 이후로 저한테 그의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애가 어쩜 또래 나이 애들이랑 다르게 개념 있고 착한지 모르겠다면서요. 보면 짠한 마음도 들고 도와주고 싶기도 하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워낙 그 애를 이뻐했으니까 이해가 갔죠.
점심 장사가 끝난 이후에는 주문이 좀 줄어서 한두 시간 정도는 직원들 휴식 시간이 있는데 그때 남편과 그 알바애가 많이 붙어 다녔어요. 둘이서 카페를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커피를 먹으러 가기도 했고요. 저는 카페 갔다 오는 길에 제 커피라도 사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둘이서 커피며 아이스크림이며 사러 따로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저는 처음에 제 남편이 너무 유난히 아닌가 싶었어요. 사실 사장님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 불편한 마음이 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너무 그 애한테 부담 주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런 거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그 애가 먼저 가자고 하는 날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애랑 남편이 좀 잘 맞는 사이인가 보다 했어요. 원래 그 애는 휴식 시간에 저랑 주로 같이 이야기하며 보냈는데 언제부턴가 남편이랑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점심에 제가 카운터에서 중간 정산을 할 때면 남편이 꼭 와서 옆에서 도와줬는데 이제는 그 애랑 노는데 바쁘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타박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 남편을 믿었고 그 애가 혹시라도 제 남편과 바람이 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가게에 나갔는데 그때 그 알바에도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 둘이 만났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장사를 하느라 쉴 틈이 없었고 그리고 마감을 하고 집에 가는데 아직까지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편은 쉬는 날에는 밖에 나가더라도 시댁에 갔다 오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하거나 그랬거든요.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정돈이 되어 있지 않았고 11시가 넘도록 남편은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12시쯤 돼서야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술에 많이 취한 채로요. 그런데 콧노래를 부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누굴 만나서 그렇게 기분이 좋냐고 하니까 있어. 오늘 내가 엄청 재미있게 놀았지. 라면서 곧바로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자더라고요. 다음날 알바애가 웬일인지 10분 지각을 했어요. 굉장히 피곤한 표정으로 왔거든요.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었던 애라서 어제 뭘 했냐고 하니까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라면서 왠지 제 질문을 회피하는 듯 했어요. 그때 마침 출근한 남편은 그 애를 보고 어우 너 해장 안 했지? 해장국 좀 먹자. 라면서 해장국 2인분을 해서 오더라고요. 둘이서 그렇게 해장국을 먹으며 즐겁게 얘기를 하는데 왠지 모를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알바애가 요즘에는 제가 말을 걸어도 약간 회피하는 듯이 대답을 하고 예전엔 저랑 여기저기 자주 놀러 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선약이 있다고 하면서 요즘 시간을 잘 못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남편대로 요즘에는 일에 집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집에 가면 무조건 핸드폰만 붙들고 있고 항상 저희 엄마 아빠가 자기 부모님이라고 하면서 자주 뵈러 가자고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 집에 간 지도 오래됐고요. 뭔가 남편도 그 애도 변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눈치도 없고 둔한 편이라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였는데 갑자기 홀서빙 직원 한 명이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고 물으니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장님 아무래도 알바하는 주희 학생 좀 많이 이상해요 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사장님 있을 때도 주희 학생이 남자 사장님이랑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사장님 없을 때는 더해요. 진짜 누가 보면 완전 커플인 줄 알 거예요 라는 겁니다. 저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가끔씩 휴게실에서 둘이 썸 타는 것 마냥 스킨십도 하고 휴식 시간에 둘이서만 사라지는데 바깥에서 둘이 껴안는 거 본 사람도 있대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저는 이 말을 들은 이후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둘이서 성격이 잘 맞고 재미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직원에게 일단 알겠다고 했죠. 저는 둘이 약간 수상한 걸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정확한 물증이 잡히기 전까지는 추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다 제 친구가 자기 동생과 함께 제 가게에 놀러 왔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이 알바애를 보고 꽤 마음에 들었나 봐요. 친구가 저한테 그의 번호 좀 알려줄 수 없냐고 묻는 거였죠. 친구 동생이 번듯한 직업에 괜찮은 애라서 저는 알바한테 물었어요. 내 친구 동생인데 대기업 다니고 굉장히 괜찮은 친구가 널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관심 있으면 소개를 받아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끼어서는 아니 어떤 남자인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덥석 소개를 해줘? 라는 겁니다. 저는 친구를 알아온 지가 거의 10년이고 친구 동생도 그만큼 봐와서 내가 괜찮은 애라는 걸 보증한다고 말했죠. 솔직히 그 친구 동생이면
해장국집 알바보다 훨씬 괜찮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뭐 대기업 다니고 그럼 무조건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 그렇게 사람 조건 따지고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당신이 나서서 참견이냐고 말했죠. 그러니 남편은 약간 말문이 막힌 듯 하다가 아니 난 이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그렇지 라더니 알바애를 보고 뭐해 빨리 일이나 해 라며 저랑 말도 못하게 그 자리에서 빨리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별로 괜찮은 것 같지도 않은 사람 소개시켜주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 알겠어? 라며 제게 엄포를 놓았어요. 정말 어안이 벙벙했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니 적어도 제 남편은 알바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이쯤부터는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졌어요. 남편은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저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식더라고요. 그러니 집에 가더라도 거의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각방을 썼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다 한때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 아닐까 싶었어요.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고 이혼하기에는 남편이 워낙 욕심도 많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3년 내에 사무점을 내겠다는 야망 하나로 사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러다가 언제 한번 제가 남편의 핸드폰을 본 적이 있어요. 일부러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남편한테 얼마가 맡겨놓은 돈이 있는데 이체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남편 핸드폰의 은행 앱으로 이체를 하려고 했거든요. 남편은 잠깐 화장실에 가 있었고요. 핸드폰 비밀번호도 안 바꾸고 이쯤 되면 절대 제가 자기랑 이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참 기가 막히네요. 알바애한테 마침 메시지가 왔거든요. 보니까 참 과간이더라고요. 잘 잤냐? 어제도 보고 싶고 오늘도 보고 싶다. 메시지만 보면 아주 대단한 커플인 것처럼 보였죠. 메시지로 보면 오히려 그 알바애가 더 적극적이더라고요. 온갖 귀여운 이모티콘을 다 쓰고 또 말투는 얼마나 애교가 많던지. 그런데 더 과간이었던 게 따로 있었죠. 남편은 이제 애정 없는 결혼 그만하고 싶다. 솔직히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니다. 아내보다는 장인 장모님이 더 좋았고 가게가 많이 탐났다. 이곳 조립비법 얼른 다 알아내서 이혼하고 내가 가게 차릴 거다. 그때 우리 같이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라고 했던 말은 그렇다 쳐도 저희 집 조립비법을 다 알아내고 가게를 차리려는 속셈이라니. 저희 부모님이 십수년간 여러 번 실패하면서 완성한 비법을 도둑질하겠다는 심보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쩐지 요새 들어서 자꾸 선지는 아버님이 어디서 떼오시냐. 양념 비법 좀 자세히 알려달라. 육수 만드는 법 장모님께 좀 여쭤봐라 이러더라고요. 아직 저도 부모님께 다 전수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비법을 다 배워서 가게를 따로 차릴 생각을 할 줄은 몰랐네요. 일단 그 카톡번호를 가지고 저는 저희 부모님께 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갑자기 너 혼자 웬일이냐고 부르셨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이게 이서방이 알바랑 했던 카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알바를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께서도 정말 이서방이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기겁을 하셨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정이 다 떨어져서 결혼을 이어갈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부모님도 알겠다고 하시면서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변호사를 찾아가니까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알바생과 엮인 불륜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카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벌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를 기다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마침 남편의 휴무와 알바의 휴무가 겹쳤거든요. 둘이서 만날 게 분명히 보였으니 저는 태연한 척하면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내용을 다 털고 따로 사람까지 붙이면서 미행을 시켰어요. 남편은 출근할 때도 항상 편한 차림이었는데 알바를 만나러 갈 땐 쫙 빼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갑자기 파마를 하지 않나, 어디서 웬 향수를 사오질 않나, 안 하던 짓을 했었죠. 사람을 붙여본 결과 일단 차에 그 알바를 태운 후에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차라리 둘이 그냥 욕구나 채우는 그런 사이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기가 막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둘이 너무나 순수하게 사랑하는 연인처럼 놀더라고요. 손 꼭 잡고 영화관에 가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파스타를 먹고 영락없이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이렇게까지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었던 남편이었거든요. 정말 저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속셈이 있어서 저한테 접근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을 더 좋아했던 것 같기도 했고요. 남편과 그 애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이어질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정말 배신감에 몸이 부들거렸습니다. 게다가 블락버스에 녹음된 내용들도 들어보니 3년 내로 마무리 짓겠다. 합의 이혼하면 그래도 내가 가게 키운 공로도 있으니 가게를 차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거다. 너랑 나랑 합심해서 열심히 가게를 키워보자. 아주 과간이었습니다. 남겨진 제가 느낄 배신감 같은 건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은 것 같았죠. 사실 결혼하기 전에 주위에 반대도 많았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거라 했거든요. 제가 비록 고졸의 해장국집 사장이지만 가게 규모도 크고 제 나이 또래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 됨됨이만 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남편을 골랐던 거였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구나 싶기도 하고 정말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못 봤을까 미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저는 짐을 싸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더 이상 그 남자와 결혼을 이어갈 수 없겠다고 말하자 제 뜻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증거, 자료도 차곡차곡 모았으니 이혼할 때 제가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남들이 말하는 훌륭한 인생은 아니어도 제법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제가 믿었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자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친정에 갔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 가니까 제 짐도 저도 없으니 뭔가 수상함을 느꼈겠죠. 저는 아무 표정도 없이 이혼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했지만 저는 잔말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야? 그럼 위자료도 져야 하는 거 알지? 내가 이 가게 키우는데 얼마나 영향이 컸는지 당신도 알잖아? 라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기가 괴로워져서 그냥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냥 합의 이혼으로 깨끗하게 헤어질까 싶었지만 남편의 뻔뻔한 모습에 저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 이혼으로 진행하게 됐죠. 변호사도 제가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 남자를 엮이고 싶지 않았고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그 남자도 당황했는지 저한테 연락을 계속 하더라고요. 당신이 뭘 봐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다가 언제는 원래부터 나 사랑한 적 없다는 둥. 그래도 자기가 여기서 일한 게 있는데 돈은 제대로 챙겨 달라는 둥. 하루에도 몇 번씩 이상한 말들을 하길래 그냥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알바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 죄를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해서 그건 보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가게를 나가더군요. 저는 당분간 가게를 나가지 않게 돼서 부모님이 제 가게를 대신 봐주셨습니다. 남편도 바로 해고가 됐죠. 전 남편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자기도 여기 사장이라고 난리를 피웠답니다. 몸싸움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다행스럽게도 직원들이 바로 경찰을 불러줬습니다. 직원들도 그동안 남편을 고깝게 보고 있었더라고요. 결국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남편도 가게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쉬다가 바로 가게에 나갔습니다. 이혼의 상처에만 빠져있기에는 너무 바빴거든요. 혹시라도 남편이 가게에 나타나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겁이 나긴 했는데 그 알바랑 같이 정말 가게를 차리러 다른 곳으로 떠났는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둘이 천년의 사랑이라도 나눌 것 같이 말했으니 쉽게 헤어지진 않았겠죠. 언니와 오빠는 잘 헤어졌다면서 저에게 곧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당분간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저는 이제 많이 괜찮아졌지만 당분간 남자를 못 믿을 것 같아요. 하지만 힘을 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긴 사연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에 여러분의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